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잠시 뒤 만나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가족 등에 제기된 의혹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국은 은행이 고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상품을 권유한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해서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티모시 배츠 미 국무부 방위비 협상 대표가 어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배츠 미국 대표는 내일 우리 측 장원삼 협상 대표와 만나서 조만간 시작될 11차 방위비 협상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전주에 있는 여인숙에서 불이 나 투숙객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지은 지 48년 된 낡은 여인숙은 목조 건물로 모두 타서 무너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자의 신원 확인 작업과 함께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색하고 있습니다. 송환법 철회를 요구하는 홍콩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중국이 무력 진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홍콩 시위를 탄압할 경우 미중 무역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의 70억 원대 사모펀드 투자와 동생 전 부인과의 부동산 거래 의혹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이 실체적인 진실과 많이 다르다면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의 전 부인도 언론에 호소문을 보내서 위장 이혼과 부동산 위장 거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가 오늘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즉석 질의응답을 나눴는데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조국 후보자는 오전 9시 50분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적선 현대빌딩에 출근했습니다. 자신의 현재 가족 그리고 과거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잘 알고 있고 고위공직 후보로서 감당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열흘 전 지명 소회를 밝힐 때와 마음가짐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정책 검증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신상 관련 검증에만 이목이 쏠리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거로도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그러니까 조 후보자로 보면은 전 재수씨인데요. 언론에 호소문을 보내왔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먼저 정리해보면요. 부인 정경심 씨와 자녀의 74억 원대 사모펀드 투자 약정, 정 씨와 조 후보자 동생과 이혼한 전 부인의 부산의 아파트와 빌라 거래, 그리고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해온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동생 부부의 위장 소송, 동생의 위장 이혼 의혹 등이 제기돼 있습니다. 상당수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 후보자 입장에선 전 재수씨인 조모 씨는 언론에 처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제공한 호소문을 통해 지난 2009년 4월쯤 조 후보자 동생과 합의 이혼했고 이후 아이와 주변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 사실을 숨겨왔다고 전했습니다. 조 씨는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산 빌라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 모친이 살 집을 찾으면서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며 자신에게 사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시어머니였던 조 후보자 모친이 정 씨에게도 설명한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2017년 3월부터 조 후보자 부인 명의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고 살다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면서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이 돈을 더 내고 사게 된 것이라며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자신과 아이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아이가 충격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도록 도와달라는 말로 호소문을 끝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의혹들로 정치권은 인사청문회 전부터 전면전 양상입니다. 여당은 능력 검증과 상관없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를 멈추라고 자제를 당부했지만 야당은 비리 종합 선물 세트이자 국론 분열의 주역이라며 지명 철회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온 말들일 텐데요. 오늘 나온 얘기들 좀 전해주시죠. 네, 각 당 오전 회의에서 화두는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점입가경이라면서 조국 후보자는 물론 가족에게 행해지는 무차별한 인신 공격과 신상 털기를 즉각 그만두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 목적은 직책 수행과 도덕성 검증인데 뜬 소문으로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며 조국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역량을 검증하는 유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 또는 조국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법 사모펀드와 위장 이혼, 차명 부동산 등 비리 종합 선물 세트라며 알고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조롱이자 농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는 걸핏하면 정서법을 언급하며 선동하더니 이젠 적법을 운운해 한심하다면서 괘씸하고 위험한 가족 사기단 정점이 조국 후보자고 대한민국 법제도와 공직을 돈벌이에 악용한 편법의 달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조국 후보자 지명은 정권 최고 핵심 실세에 대한 코드 인사라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론 분열의 주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게 정말 옳은 자세냐고 꼬집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나는 정기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합니다. 대신 당내 조국 검증 전담팀 첫 번째 회의에 참석하는데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사 출신인 곽상도, 최교일, 정점식 의원과 정무위 김종석 간사 등이 팀을 꾸려 전방위로 조국 후보자를 검증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을 진행했던 티모시 베츠 미국 협상 대표가 방한했습니다. 내일 우리 측 장원삼 대표를 만나 다음 협정에 대한 사전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윤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예,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 내일 만나는데요. 일단은 사전 협의 차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서명한 10차 협정 당시 양측 수석 대표였던 장원삼 대표와 티모시 베츠 대표가 내일 만납니다. 아직 새로운 방위비 협상 대표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 모두 11차 협상 대표를 새로 선임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두 대표가 다음 협상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요. 직전까지 협상을 진행해서 이 관련 사항을 가장 잘 아는 두 대표가 만나서 조만간 시작될 11차 협상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할 전망입니다. 우리도 미국도 새로운 협상 대표가 정해지지 않아서 본격적인 협상은 빨라야 9월에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두 대표가 만나면 새로운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과 회의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만남의 자리에서 미국이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해외 주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글로벌 리뷰 결과를 설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베츠 대표의 후임을 내정했고 한국, 우리나라도 이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 협의를 시작하는 걸로 봐서 분담금 협정 곧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협상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보면 좀 쉽지는 않을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대폭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선을 앞둔 미국으로서는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만나게 되는 장원삼 대표와 티모시 베츠 대표가 지난 3월 10차 협정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이때 정한 협정의 유효 기간이 1년이라서 내년 이후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협상이 조만간 시작되는 겁니다.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인상을 언급하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올해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려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내일 방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표가 내일부터 22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뒤에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인데요. 공교롭게도 한미연합훈련 종료에 맞춰서 비건 대표가 방한하면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을 구실로 우리를 비난하면서 미사일 실험을 이어왔던 북한. 한편으로는 미국의 연합훈련이 끝나면 실무협상을 재개하자는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실제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비건 대표가 우리나라를 찾으면서 북미 실무협상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판문점 등지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전격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일단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우리 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또 청와대를 예방해서 고위급 인사와 만나는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 미국 언론에서 비건 대표가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비건 대표가 입장을 설명할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이 박지원 의원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이라면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박 의원이 고 정주영 회장의 고향인 통천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최소한의 금도를 벗어난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박 의원이 자신들과의 연고 관계를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하고 이제 와서 배은망덕한 수작을 늘어놓고 있다며 다시는 북한과의 관계를 들먹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박 의원과 같이 북한과 오랜 관계가 있는 인사를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오는 24일 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는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이 토요일이니 그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우리에 대한 신뢰가 결여된 나라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청와대는 국익 차원에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금융상품에 대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결국 투자자들에게 설명은 제대로 됐는지 또 상품 설계는 정상적이었는지 불안전 판매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병재우입니다. 네, 문제가 된 건 어떤 상품입니까? 네, 이번에 문제가 된 금융 상품은 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 펀드입니다. DLF라고 하는데요. 특정 금리를 기초로 삼는 구조입니다. 만기일에 이 금리가 정해진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면 수익이 나고 이를 밑돌면 손해를 보는 형태입니다. 이 상품의 기초가 된 독일과 영국 금리가 최근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이미 일부 상품은 원금 전액 손실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8천억 원이 넘게 팔린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일단 실태 조사 결과를 잠시 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이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 우리은행과 KB, 하나은행,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는 방침인데요. 결국 관건은 이 상품의 불안전 판매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고 설계부터 잘못된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은 최소 가입 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제한된 투자자에게만 판매한 상품이라 프라이빗 뱅커가 충분히 설명했고 녹취도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서 장기 투숙하던 노인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폐지를 주어서 생활을 이어가던 노인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범한 기자. 네, 호남 취재본부입니다. 네, 모두가 잠들어 있던 새벽에 불이 나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불이 난 것은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여인숙인데요. 이 불로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80대의 관리인 할머니와 70대 투숙객 2명입니다. 큰 불은 신고한 지 30분 만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이후 수색하면서 5시쯤에 여자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이어 5시 35분쯤에 남자와 여자 시신 한 구씩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모두 불에 타 숨진 상태였습니다. 여인숙은 이른바 달방, 그러니까 한 달에 일정에 돈을 내고 방을 쓰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숙객들은 폐지를 주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온 상태였습니다. 불은 여인숙 건물 70여 제곱미터를 모두 태웠고 일부는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방은 모두 11개입니다. 조사 결과 불이 난 여인숙은 지난 1972년에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고 할 화재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가리기 위해 현장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호남 취재본부에서 YTN 김범환입니다. 지난 16일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죠. 경찰이 이월드 직원들을 불러서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합동 감식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지방경찰청입니다. 네,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다리가 끼었다가 크게 다친 안타까운 사고인데 결국 사고 원인 규명이 가장 중요할 텐데 추가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쯤입니다. 대구에 있는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24살 아르바이트생 A씨가 롤러코스터에 다리가 끼이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A씨가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진술이 어려운 상황인 탓에 사고 경위 확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A씨가 막 출발하려던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었고 다리가 끼인 탓에 내리지 못하고 10m 정도 끌려가다가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이월드 직원과 아르바이트생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근무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따랐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입니다. 근무자들이 롤러코스터가 출발한 직후 내리는 일이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이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놀이기구 한 대를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운영해온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놀이공원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기계 결함이나 오작동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오늘 오후 합동 감식을 통해 사고 현장을 다시 확인할 계획입니다. 한편 A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접합 수술은 어려운 상태로 진행하지 못했고 봉합 수술을 한 뒤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한강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과 사체 손괴, 유기 혐의를 받는 39살 A씨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투숙객으로 온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굴어서 살해했고 시신을 훼손해 봉투에 담아 자전거를 이용해서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렸다면서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또 죽는다고 말하는 등 심한 증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지 검토합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부터 제주시 연동 신광사거리 부근에서 건설 노동자 A씨가 10m 높이 크레인에 매달린 채 승용차를 타고 고공 시위를 벌였습니다. A씨는 지난달 비가 내려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작업에 나섰다가
25톤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파손되자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성 과정에서 승용차에 설치한 대형 스피커로 투쟁 가요를 틀자 인근 주민 수백 명이 잠을 설쳤다며 119 등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요일인 어제 홍콩에서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170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는데요. 시위대와 경찰이 서로 충돌을 자제하면서 우려했던 폭력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황보선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주최 측 예상보다는 적었지만 홍콩 인구가 한 700만 정도인데 그 가운데서 170만 정도가 참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 300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지만은 규모는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시위를 주최한 민간 인권 전선은 빅토리아 공원과 인근 틴하우, 코주 웨이베이 등에서 벌어진 송환법 반대 시위에 170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 200만 명이 모인 것보다도 적었습니다. 오후 3시쯤부터 최초 집결지인 빅토리아 공원으로 시민들이 몰렸는데 이곳에 한 번에 170만 명이 다 모인 건 아닙니다. 이 공원이 10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15분간 정도 이 공원에 머물다 밖으로 빠져나가서 4km 떨어진 정부 청사로 행진하는 식으로 나중에 도착하는 시민들에게 집회에 참여할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물 흐르듯이 참여 인원을 움직이는 이른바 유수식 집회로 경찰이 사고를 막자며 제안한 방식을 시위 주최 측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어제 오후에 홍콩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빗속 행진이 계속됐겠군요. 네, 빅토리아 공원의 집회장을 빠져나간 홍콩 시민은 코즈웨이베이, 완차이, 에드머럴티 그리고 센트럴 등에서 빗속에서도 행진하면서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 중에는 서방 국가들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미국 성조기와 영국 통치 시절에 홍콩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20대, 30대 젊은 층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부부와 중장년층 그리고 노인들도 눈에 많이 띄어서 각계각층이 참여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 우산을 든 시민들의 시위와 행진 밤 늦게까지 이어졌는데요. 큰 충돌은 없었다고요? 네, 밤 11시쯤까지 도심 곳곳에 행진과 함께 산발적인 시위가 벌어졌지만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에 가서 시위를 벌이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건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또 완치의 경찰본부와 에드머럴티의 정부 청사 건물에 몰려가서 레이저 포인터로 빛을 비추는 시민들도 보였지만은 경찰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홍콩 경찰은 최근 강경 진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시위 현장의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대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간 인권 전선의 천쯔제 간사가 이번 집회를 평화로운 시위를 만들자고 촉구했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홍콩의 주말 시위는 4주 만에 처음으로 평화 시위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6월 초부터 시작돼 이번에 11번째를 맞은 송환법 반대 주말 시위는 지난달부터 일부 시위대가 경찰과 심하게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당초 중국 무장경찰의 진압이 우려되기도 했었는데 움직임은 없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로 약 10분 거리죠. 홍콩 근처에 선전시, 이 선전시 한 체육시설에 중국 중앙정부가 보낸 무장경찰이 집결이 했었는데 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진압훈련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큰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홍콩 빈과일보에 따르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력 개입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 때처럼 유혈 진압을 했다가 국제사회 거센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나? 이 홍콩 시위대의 주요 요구 사항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위가 시작된 게 송환법 때문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송환법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정식 명칭인데 이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도 범죄인을 넘길 수 있게 한 법안입니다. 예. 홍콩인들은 중국이 법을 악용해서 반정부 인사들을 중국으로 송환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간 체포된 시위자들을 석방하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법회원과 행정장관을 새로 뽑는 총선거를 실시하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현재 일부 선거인단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개정해서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홍콩 시민들이 수년째 요구해온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황보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 시위를天安門처럼 탄압할 경우 양국 무역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각으로 18일 휴가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즉 홍콩이 또 다른天安門광장이 된다면 대처하기 매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홍콩에 폭력이 있다면 무역 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합의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사태 이후 우려 표현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왔지만天安門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차관급 인사가 어제 한 방송에 나와 우리 국민의 반일 촛불 시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억지로 참석했다면서 폄하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게이오 대학의 한 교수는 또 일간지에 미국과 중국이 중요하니 한국에는 반응하지 말자는 도발적인 기고문을 싣는 등 의도적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나섰습니다. 박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아침 일본 외무성의 사토 마사이사 부대신이 한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 15일에 열린 광화문 촛불 집회를 깎아내렸습니다. 사토 부대신은 어이없는 상상력을 총동원해 촛불 집회가 억지로 만든 집회라며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어색해서 붕 떠있는 참석자가 많다. 노아의 노래도 갑자기 가르쳐주면서 억지로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토 부대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보는 시선, 일본을 깔보는 듯한 발언이고 한국은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 간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육상자유대 출신으로 극우 성향의 사토 부대신은 지난 2011년 독도를 가겠다며 생떼를 쓰다 우리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인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과 중국이 중요하니 한국엔 반응하지 말자는 한 대학 교수의 도발적인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호소야 유이치 게이오대 교수는 기고문에서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문재인 정권의 정책 전환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들며 한일 갈등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호소야 교수는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강고하고 중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일본의 평화와 번영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과 비교하면 한국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한국과의 관계에 막대한 외교적 자원을 투입해서 과도하게 질질 끌거나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의 추가 갈등을 피하자면서도 한국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한 발언이 일본 내에서 잇따르고 있어 저희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도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된 뒤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사람들은 한층 신중해진 모습입니다. 반면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가운데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 시장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취재해봤습니다. 지난해 5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번 달 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28억 원 넘는 가격에 팔렸습니다. 인근의 입주 10년차 아파트에서도 동일 면적 기준 신고가 경신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매수 문의가 크게 줄고 호가가 수천만 원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에 재건축 시장은 지금 현재 관망세로 돌아선 상태고요. 신축 시장은 지금 현재는 더 문의가 좀 더 오는 상태고요. 이런 흐름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은 한 주 전의 4분의 1 이하로 축소됐습니다. 몇 년 뒤 시세보다 20에서 30% 이상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 시장으로 돌아서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특히 학군 수요가 맞물리는 곳이나 철거를 앞둔 재건축 단지 근처의 일부 지역은
전셋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상한제 발표 이후에 매매 거래는 좀 뜸해진 반면에 전세 금액은 상승 중입니다. 물론 물량도 없고 이주 수요가 겹쳤기 때문이긴 한데 최근 들어서 인기 단지는 한 2, 3억 정도 상승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까진 서울의 입주 물량이 충분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에 반발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정비 사업 속도를 늦춘다면 장기적으로 매매와 전세 시장 모두 불안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미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 속도 조절이 힘든 단지들은 조경 등 특화 비용을 줄이고 옵션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 기본 공급되는 주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술 개발 같은 걸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 전체의 장기적인 퇴화라든가 이런 것도 우려될 수 있겠습니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제 품질 저하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연일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3기 신도시 등으로 공급은 충분하고 획일적인 분양가 규제가 아닌 연구 개발비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인 만큼 품질 저하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지별로 매수 매도자 간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향후 주택시장의 향방은 추석 연휴를 전후한 가을 이사철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지정 취소된 자유형 사립고들이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조만간 나옵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자사고 지위는 유지되는데요. 하지만 설령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이미 실추된 위상 때문에 내년 신입생 모집은 물론 재학생들의 이탈까지 차질이 우려됩니다. 권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8곳의 자사고는 법원이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내년 신입생을 자사고로 뽑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자사고 교장들은 위상이 실추돼 지원자가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더 큽니다. 자사고 입학생 수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정책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내년 고교체제 개편과 법 개정을 통해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가능성도 그런데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게 되면은 졸업할 때쯤 되면은 이거는 자사고 치기가 또 잊어버릴 수 있고 중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재학생 이탈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교육계 안팎에서 나옵니다. 대학의 부정적인 평가를 우려하거나 대입 수시 전형에서 중요한 내신 성적 때문에 일반고로 옮기는 학생들이 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신을 올리기 위해 자사고를 떠나는 학생은 한 해 60에서 7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활한 신입생 모집과 재학생 이탈을 방지하려면 혼란 없는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교 운영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좀 공부를 하는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주는 안정적인 분위기가 중요하고 또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건실하게 운영을 한다라는 어떤 그 믿음 자체를 빨리 준다라는 것이 자사고는 오는 10월에 8곳 공동으로 통합 입학 설명회를 여는 등 신입생 유치에 총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지위가 유지될 자사고의 변화에 교육계와 학부모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갓난아기나 어릴 때부터 면역체계 이상 등으로 당뇨병에 걸린 소아 청소년 환자가 전국에 4,000명에 달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학교에서는 별다른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주사를 놓는 경우까지 있었는데요. Y가 간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A군은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팔에는 혈당 측정기를, 배에는 인슐린 투약을 위한 펌프를 차고 있습니다. 옛날에 CGM을 차기 전에는 혈당이 자주 안 들어오니까 계속 가서 체크하고 그것도 주사 놓고 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CGM 차면 바로바로 들어오고. 지금은 그나마 기기가 알아서 해주니 편한 편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을 땐 엄마가 매일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감기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막 올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하루에 10번, 12번
뭐 혈당 잡힐 때까지 주사를 놔야 되는 게. 초등학교 1학년인 비양네 집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애초에 학교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걸 알고 기기로 인슐린 투약량을 조절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혈당이 완벽하게 체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학교에서 이거를 관리를 해주지 못하니까 저희 되게 답답한 부분이죠. 어린이 당뇨병 환자 가족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당뇨 환자 260명에게 설문조사했더니 66%인 171명이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는다고 답했습니다. 자가주사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 가운데 담임이나 보건교사의 처치를 받은 건 15명에 불과했습니다. 선생님이나 친구들 눈치를 보느라 화장실에 숨어 주사를 놓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양호실을 마음대로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화장실에서 주사를 맞았다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오픈했을 때 다가왔던 그 반응들 때문에 아이가 장벽이 크게 생기더라고요. 보건교사들은 학교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크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현행법상 우리가 인슐린을 놔야 된다, 보건교사가 놔주라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저희 보건교사들한테 그게 책임이 다 오는 거죠. 교육부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함께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건교사의 주사 처치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뭐 해라 말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주사를 몸에다가 넣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3자가 넣는 거기 때문에. 부모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아직도 인슐린 주사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주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유아 보육법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에선 간호조무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교사라면 주사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보건법의 대상인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선 관련 조항이 없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전국의 소아당뇨 환자는 4,000명 남짓. 책임을 두려워하는 교사와 허술한 제도가 아픈 아이들을 건강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지금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에 따라 병력 감축과 군부대 통합이 단계적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경제 상당 부분을 그동안 군부대에 의존해온 접경 지역은 지역 경제가 혹시나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지환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국방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올라온 주민들이었는데 주민 요구는 해체되는 군부대를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군대로 바꾸겠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강원 지역입니다. 강원도에 주둔한 8군단과 3군단이 통합되고 6군사단 4곳이 이전 또는 해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연 이곳 양구군의 경우 육군 2사단이 사라질 예정인데요. 한 개 사단이 사라지면 장교와 부사관, 그 가족을 합쳐서 최소 2,200명 이상 타지로 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접경 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절대적입니다. 일단 군 장병들이 지출하는 소비가 줄고 면회객도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와 정부에서 받는 교부세도 감소합니다. 판로가 사라진 군납업체 농축산물 납품도 중단됩니다. 양구군의 경우 2사단 해체로 입는 연간 경제 손실이 한 해 예산의 4분의 1인 최소 8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그 면회 오는 면회객들, 타지에 계시는 그런 분들도 양구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줄겠죠. 그러다 보면 지역 사회가 또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아예 군인 때문에 상권이 형성된 마을. 27사단 유지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거리를 도배했습니다. 여기는 군부대 때문에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군인 부대 27사 때문에 이 마을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맞는 거죠. 군인들이 떠나면 마을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문제는 부대 이전 규모나 시기가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 자치단체도 지역 주민도 아무 대책 없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애플 CEO 팀 쿡이 경쟁자인 삼성은 관세를 내지 않는데 애플은 관세를 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각으로 18일 휴가 중에 팀 쿡 애플 CEO와 함께한 저녁 자리 대화를 이같이 소개하고 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CEO가 애플의 넘버원 경쟁자인 삼성은 관세를 내지 않는다면서 관세를 내지 않는 회사와 경쟁하면서 관세를 내야 하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쿡 CEO는 애플의 제조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있어 미국의 대중관세 대상이 되지만 삼성은 그렇지 않아 경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브렉시트에 대해서 끝까지 대화를 통해서 합의해야 한다면서도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메르켈 총리가 총리실에서 열린 패널 토론에서 브렉시트에 대해서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결과에 대해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러나 협상의 마지막 날까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영국이 합의한 뒤 EU를 떠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70억대 투자 약정을 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또 가족회사의 위장 변제, 위장 소송 의혹, 부동산 위장 거래 의혹 등등 주말 사이에 새로운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자, 이게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 수준인 건지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할 텐데요. 국회 아직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김영준, 차재원 두 분 교수님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